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정부의 범죄. 2. 독립운동. 3. 러시아 인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쿠릴 열도 분쟁. 러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분쟁의 키를 주의들에게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쿠릴 열도에서 살아온 아이누족. 이들이 일본의 차별에 분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피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들의 분노에 일본 정부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쿠릴 열도를 중심으로 퍼져가는 분쟁의 소용돌이. 조선시대 무신 이지양은 동래부에서 살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숙종 시절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는데요. 수어청 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부친상을 치른 뒤 부산 인근의 영해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기묘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탔던 그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듣도 보도 못한 곳을 가게 되죠. 그가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레분도, 예문도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모습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는 이전 일본인들과 교류가 있어 일본인의 생활 양식에 익숙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조차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생김새였습니다. 그가 만난 인물은 바로 아이누인이었죠. 아이누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그는 누른 배와 여우 가죽을 두른 이들이었으며 몸에 털이 많고 눈자위가 흰 사람들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만인에 가까운 생김새였죠. 실제로 아이누인들은 코카서스 인종, 백인에 가까운 골격으로 러시아 민족들과 오히려 유사하게 생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온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DNA 검사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냈죠. 이지양은 1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하면서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을 썼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은 표주록에 적힌 내용입니다.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아이누족을 보고 이를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이누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혈과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껄끄러운 존재이자 일본 역사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본 역사에서 등장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서기 7세기 무렵 도호쿠 일대에서 에미시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그들만의 전통을 계승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늘어나는 일본인들에게 쫓겨 홋카이도, 더 나아가 쿠릴 열도까지 밀린 이들 아이누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현재 1만 명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이지매와 차별로 인해 숫자가 줄어든 것인데요. 아이누 민족은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일본 열도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들을 열등 민족 취급을 하며 이들과 구별되는 와진, 화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누족들은 와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태평양에 접해 있는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근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이누족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들이라는 사실과 이들 민족이 일본인들로부터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쿠릴 열도를 찾았는데요. 이때 이례적으로 아이누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아이누인들이 일본보다 적였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당황한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반응해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아이누 민족이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들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누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2012년부터 아이누 민족당이라는 정당을 세워 아이누인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치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야노 시게루는 아이누족 최초로 참의원에 당선된 이로서 일본 국회에서 최초로
아이누족 언어로 연설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누족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불행히도 일본인들은 아이누 민족당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면서 아이누족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귀찮은 벌레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아이누인들도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불만과 차별에 많은 아이누인들은 실망했고 결국 이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피우게 됩니다. 이미 아이누 과격 단체들은 아이누 모시리 자치구를 되찾는 회를 통해 독립무장운동의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 연고권을 주장하며 아이누 독립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죠. 러시아도 아이누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아이누의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을 했죠. 1947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미국은 아이누 대표에게 독립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누 독립국가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누는 충분히 독립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한 것이나 일본 정부가 아이누 민족을 갑작스럽게 원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위한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돌변한 것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쿠릴 열도 때문이죠. 쿠릴 열도 근방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오랜 문화를 계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러일 간 쿠릴 열도 분쟁에서 아이누족이 어떤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분쟁에서 단숨에 승기를 가져갈 수 있죠. 아이누족도 왜 일본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질린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시를 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아이누의 반발 움직임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이누를 인정할 의사는 없기에 이들에게 일본인이라는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어를 가르치는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고 천황의 아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에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빼앗고 일본어를 보급하려는 짓과 똑같은 일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족 말살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누족 역시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지른 죄악을 잘 알고 있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제1동포들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에게 도망치려는 제1동포들을 보살피며 이들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제1동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잔혹한 행동으로부터 고통받은 아이누족들이 진정으로 독립해서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기를 바라며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E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 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토요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 면서 말입니다. 토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토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 개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자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토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토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토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 10 자동차 업체의 줌 9곳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CAPA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의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자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토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토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토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일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 에너지솔루션과 GME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토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이그 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토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 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 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시루처럼 전 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략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댐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커에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과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부 전구의 20만 대군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든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포격 화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함함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십,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받듯이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이 포격이 괴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ES-19 무스타 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 위 차체에 152.4mm 곡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의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이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합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추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추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CAESAR,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 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 및 차체에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약합니다. M109는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1분에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 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댐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줘 봐야 러시아의 1/8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면장 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 복서와 갓난마기와 다르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 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위 면적 제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종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의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 야포를 놀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기는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점 표적이 아니라 면 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12-1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집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 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 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 점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체계, 전투지휘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잠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쪽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전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 대대 사격 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 표적이 아니라 점 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삼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던 포격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등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차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병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휘 장갑 참에 탑재된 포병 사격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과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감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명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군의 선택은 무엇일까요?